이 주먹도끼는 굉장히 중요한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물인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 뗀석기에는 두 종류가 있어. 뗀석기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밖에 나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넓적한 짱돌 같은 이런 뗀석기를 찌개라고 불러. 여기 부분을 잡고서 양면을 모두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뗀석기가 주먹도끼였어. 우리나라에서 주먹도끼라고 불리고 찌개는 한 면만 쓸 수 있는데 주먹도끼는 두 면을 모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주먹도끼를 학술 용어로는 양면 핵석기라고도 부르거든. 근데 이 찌개와 주먹도끼가 발견되는 지역을 연구하던 모비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학설을 하나 세운 거야. 모비우스 학설. 한 면만 쓸 수 있는 찌개와 양면을 모두 다 쓸 수 있는 주먹도끼 중에서 어떤 도구를 쓰는 사람들이 더 우월해 보여? 그치, 주먹도끼였잖아. 근데 이 모비우스가 연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특이하게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찌개만 나오고 이 주먹도끼 양면 핵석기를 썼다는 증거가 전혀 나오지를 않았어. 모비우스가 연구를 했을 땐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나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서는 양면을 다 썼지만 아시아에서는 이 찌개 한쪽 면만 쓰는 것만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 모비우스가 학설을 세웠던 내용이 뭐였냐면 아시아인들은 아주 애초부터 열등했다, 지능이 떨어졌다, 이런 학설을 세웠던 거지. 그리고 이 학설이 20세기에 이르기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었어. 놀라운 점은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서 1950년부터 53년까지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있었지.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한미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누가 주둔하게 됐지? 미군이 주둔을 하게 됐잖아. 주한 미군 중에 한 명이었던 그렉 보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국인이었던 상미 씨랑 연애를 하기 시작한 거야. 둘이 만나서 연애를 하면서 연천 전곡리의 한탄강 유역에 이제 데이트를 나갔어. 길을 걷다가 이상하게 생긴 돌을 발견한 거지. 연천 전곡리에서. 바로 아시아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주먹도끼였어. 근데 여러분들 길 가다가 이렇게 생긴 돌 발견하면 주먹도끼 모비우스의 학설이 깨졌어 이렇게 할 것 같아? 아니지, 그냥 돌이구나 하고 지나갈 것 같지 않아? 근데 그렉 보웬은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어. 알고 있었던 거지. 자기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를 고국에 있는 스승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바꿔놓는 발견이잖아. 실제로 이 증명이 되면 서울대 있는 어떤 교수에게 연락을 하라고 해서 연구가 이루어진 결과 아시아 최초로 발견된 주먹도끼가 우리나라 연천 전곡리에서 나오게 된 거지. 그래서 모비우스의 학설이 깨지게 되고 사실 학설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아시아인들은 열등하기 때문에 안 썼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썼는데 발견이 안 됐던 뿐이었지. 그러면서 실제로 구석기 시대의 쓰임과 관련된 전 세계 학설이 바뀌었던 순간이었어. 그 유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거지. 안녕하세요, 이다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 뭐가 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진짜 어릴 때는 치과 의사였어요. 엄마가 사실 돈을 잘 번다고 하라고 강요를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크면서는 진짜 그냥 무슨 일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막연하게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죠. 그런데 왠지 조선시대에는 어떤 직업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생각해보면 그냥 딱 떠오르는 거 그쵸, 농부, 상인, 양반 관료, 왕 정도? 근데 조선시대에도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고 특이한 일을 했던 직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선시대판 크리에이터 전기수입니다. 전기수는 소설을 정말 맛깔나게 읽어주고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이때 전기수는 책을 그냥 보고 읽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외워서 막 연기를 하면서 낭독을 했습니다. 얼마나 벌었을까요? 이런 거 궁금하죠? 보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달랐어요. 전기술이 돈을 버는 방식이 만약에 소설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 그러니까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으면 갑자기 책 읽는 걸 멈추는 거예요. 마치 방송에서 중요한 부분 전에 딱 멈추고 광고가 나가는 것처럼요. 그럼 청중들이 막 빨리 읽으라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전기수가 안 읽고 버티고 있으면 여기저기서 뒷부분을 듣고 싶으니까 전기수에게 돈을 막 던져줬대요. 그제서야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전기수들은 이렇게 돈을 번 거죠. 얼마나 실감나게 책을 읽어줬는지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790년 정조 14년 8월 10일에는 전기수가 임경업전이라는 소설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소설 속에서 그 임경업 장군이 살해되는 부분에서 청중이 너무 낭독에 몰입해서 흥분한 나머지 전기수를 칼로 찔러서 죽이고 맙니다. 지금이야 볼 영화도 많고 드라마도 많지만 이때는 소설이 유일한 낙이었던 시대에 혼자 연기, 낭독, 광고까지 한 거죠. 조선시대판 크리에이터 전기수였습니다.
두 번째 직업은 컨닝을 도와주는 사람들, 거벽, 사수, 선접꾼입니다. 지금 수능이 있다면 예전에 과거 시험이 있었잖아요. 이 과거 시험은 사실 수능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속된 말로 빡세요. 보통 5살에 준비를 시작해서 25년에서 30년간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30년 내내 고3 수험생인 거죠. 근데 합격률이 0.0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 입시 비리가 엄청나게 발생해요. 그래서 급기야 컨닝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등장해서 하나의 팀을 형성합니다. 이 시기 이 부정행위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팀으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우선 선접꾼이 있어요. 선접꾼은 몸싸움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시험장에서 좋은 자리를 딱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조선시대 과거는 합격자가 33명인데 10만 명 이상이 응시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를 빨리 받고 답안지를 빨리 낼 수 있는 자리가 최고로 좋겠죠. 더군다나 몇십만 장을 요즘처럼 OMR로 채점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 채점해야 하니까 사실 대부분 합격자는 맨 앞에 수백 장 안에서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접꾼들이 먼저 힘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좋은 자리를 맞는 겁니다. 이 선접꾼이 워낙 중요하니까 과거 처리되면 각 지방에서 유명한 이 주목 좀 쓴다는 사람들을 스카우트하느라 난리였습니다. 심지어 이 선접꾼들 중에는 난 돈은 안 받겠다. 그 대신 나도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할 테니까 내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달라고 해서 선접꾼이 과거에 급제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거벽은 답안지에 써야 할 문장을 대신 구상해주는 거예요. 사수는 거벽의 문장을 받아서 답안지에 써주는 사람입니다. 거벽은 당연히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뽑혔겠죠. 세 번째 직업, 바로 매를 대신 맞아주는 매품팔이입니다. 이건 우리가 모두 다 아는 흥부전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가난한 흥부에게 당시에 하급 관련된 이방이 와서 제안을 하죠. 일당 30냥을 줄 테니까 매를 대신 맞아달라고.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죄를 지은 양반 대신에 매를 맞는 직업인 매품팔이가 있었습니다. 보수는 보통 한 번에 7냥 정도를 줬대요. 이게 머슴들의 한 달 월급에 달하는 돈이었으니까 정말 큰 돈이었죠. 네 번째 직업은 프로 눈물 연기자 곡비입니다. 이들은요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에요. 곡비의 곡은 곡소리를 뜻하는데요. 조선시대에는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글픈 곡소리의 크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더 서글프게 더 큰 소리로 울어야지 망자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양반가의 상주들은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곡하는 여인들을 고용했습니다. 돈은 얼마나 벌었는지를 한번 봤더니 이 눈물 한 방울이 동전 한 잎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눈물을 방울방울씩 다 세고 있을 리도 없고 일당 얼마씩 해서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직업은 바로 왕세자를 돌보는 어머니 유모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베이비시터죠. 요즘과 다른 점은 지금은 맞벌이를 많이 하니까 베이비시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상류 계급에서 유모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게 풍습이자 문화였어요. 왕세자를 돌보는 유모는 엄청난 직업이었죠. 보수, 지휘 둘 다 최상이었습니다. 일단 보수는요 생활하는데 그냥 필요한 걸 다 받아요. 쌀, 노비, 토지, 옷이 다 제공이 되고요. 지휘도 종일품 벼슬입니다.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종일품이면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이 있죠. 국무총리 있죠. 그 다음인 부총리격 정도에 해당이 돼요. 자격 조건도 까다로운데 유모는 당연히 몸이 건강해야 하고요. 성품이 온화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이색 직업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근데 뭔가 그래요. 뭐 매도 대신 맞아주고 우는 것도 대신 울어주고 시험도 대신 봐주고 그쵸? 사실 인기 직업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맞는 직업, 내가 정말 즐겁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색적인 직업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업 선택 잘 하시고요. 저랑은 다른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여러분 요즘 정말 너무 춥죠. 나갈 때도 옷을 2겹, 3겹씩 입고 멋이고 뭐고 사실 패딩을 입고 나가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전기도 없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추운 겨울을 보냈을까요? 일단 돈 많은 양반들이야 모피도 입고 털모자도 쓰고 상대적으로 덜 괴로웠겠죠. 하지만 서민들은 실제로 얼어 죽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도 얼어 죽었다는 기록이 정말 많이 나와요.
동상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많은데요. 조선 광해군 때 저술된 수양 총서를 보면 이 발이 동상에 걸렸을 때 더운 물로 씻으면 발가락이 빠질 수 있어서 더운 물로 씻으면 안 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추위를 피하는 법은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우선 집 밖에 나갈 때 여러분들은 뭐 입으세요? 저는 주로 정말 발목까지 오는 롱패딩을 입는 것 같아요. 우리 패딩에도 솜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처럼 옛날에도 솜옷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이 솜 자체가 조선시대에는 확산이 되었고요. 너무나 이 값이 비쌌기 때문에 부잣집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책 이재남고를 보면 누비 솜옷의 경우 고품질은 상평통보 넉냥, 저품질은 두냥이라고 나와 있어요. 당시에 머슴들의 월급이 보통 7냥 정도 되니까 고품질의 넉냥이면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옷이니까 꿈도 못 꿨겠죠.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 원인데 롱패딩이 한 250만 원인 거예요. 구매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럼 서민들은 뭘 입었을까요? 여름에 있던 삼배옷을 여러 겹 겹쳐 입거나 도롱이를 입었어요. 도롱이는 이렇게 생겼는데 뭔가 싶으시죠? 이게 짚을 엮어서 만든 건데 원래 비 올 때 입는 우비 같은 거예요. 이게 빗물이 그대로 바깥으로 수수수수 떨어지고 안으로 스며들지 않는 옷입니다. 근데 이걸 비가 안 와도 겨울에 입으면 따뜻하니까 서민들이 이 도롱이를 덧대어서 입었던 거죠. 지금은 추우면 핫팩 들고 나가시지 않나요? 예전에 선조들은 돌을 달궈서 쥐고 다니거나 감자나 팥을 삶아서 들고 다녔습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조금 비슷하죠. 저는 사실 원래는 침대에서 자는데요. 전기장판이 없어서 요즘처럼 너무 추우면 그냥 바닥에 이불 깔고 자는 게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뜨뜻한 바닥을 온돌이 만들어줬습니다. 온돌은 기록상으로는 고구려부터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정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물건이 있으면 상류층이 쓰는 물건이 점점 서민들한테까지 확산되는데 온돌은 서민이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상류층이 사용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상류층은요? 상류층은 원래 카페트를 깔고 화로를 때우면서 살았습니다. 2019년에 이 양반들이 쓰던 화로가 경매시장에 나왔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철제구리 은입사 장생 문화로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에 낙찰되었을까요? 경화 끝에 무려 1억 1,15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양반들이 카페트 깔고 화로를 떼어도 당연히 서민들의 온돌보다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고려 후기 무렵으로 추정되는데 상류층에도 온돌이 확산되다가 나중에는 왕이 있는 궁궐까지도 온돌이 장악하게 됩니다. 요즘은 너무 추우면 창문에 여러분 바람 막는다고 뭐 붙이세요? 뽁뽁이 붙이잖아요. 예전에는 창호지를 덧발랐습니다. 창호지는 빛깔이 누르스름한 한지인데 이 한지에 기름을 먹이면 보온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 겹 겹쳐 발랐죠. 근데 사실 생각만 해도 창호지만으로 바람을 막는 거는 너무 춥네요. 여러분, 이러니 저러니 해도 너무너무 추운 요즘이죠.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서 건강하게 겨울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요. 1637년 1월 30일 왕께서 무릎을 꿇으셨다. 그것도 오랑캐인 만추족 앞에서 말이다. 어젯밤에는 세자저하가 내 손을 잡으며 말하셨다. 세자빈, 우리도 곧 볼모로 청나라의 수도로 끌려갈 것이오. 그곳의 생활이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도 없소. 우리에겐 매섭고 추운 나날들이 될 것이오.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1636년 조선과 청나라와의 전쟁인 병자호란이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왕이던 인조는 부랴부랴 남한산성으로 가서 항전을 하지만 결국 1637년 청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여파로 인조의 아들인 소현세자와 함께 부인이었던 세자빈 강씨는 청나라 수도인 심양에 볼모로 끌려가 무려 8년 동안 생활하게 되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세자빈 강씨입니다. 태어나 구주궁궐이 이 세상의 전부였던 강비는 처음으로 조선을 벗어나 넓은 대륙을 보게 되죠. 청나라에서 짐을 푼 곳은 청나라 황궁 근처의 심양관입니다. 여기에 소현세자 식구를 비롯해서 약 200명이 넘는 인원이 살게 되죠. 여기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청은 인질인 너희까지 챙겨줄 정신 없으니 심양관 생활에서 필요한 건 자급자족으로 해결하라고 했죠. 그러면서 20만 평 정도 되는 황무지를 던져줍니다. 농사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땅에서 농사 지어서 알아서 먹고 살라는 거죠.
하지만 농사를 지으려면 씨 뿌리고 작물이 자라는 동안 계속해서 그 땅에 매여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이건 청나라에서 볼모로 계속 살라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이면 아니 되옵니다 하고 거세게 반대하죠. 하지만 세자비는 청나라의 이 딜을 받아들입니다. 이마저도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조선은 세계 최고 수준의 농사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자비는 이 조선의 농업 기술을 황무지에 도입해서 기적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큰 그림은 따로 있었어요. 자급자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농사를 정말 잘 지어서 아주 풍작을 만들고 남는 곡물을 팔려고 했거든요. 아니, 조선의 왕족인 세자빈이 그 고운 손으로 농사지어서 농작물을 팔려고 했다고요? 맞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당시 청에는 왕족 외에도 죄 없는 조선의 백성들이 끌려와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 조선인 포로들을 시장에서 판매까지 했습니다. 이 시장을 포로들이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나는 시장이란 뜻에서 속한 시장이라고 불러요. 이 시장에는 자기 가족을 구출하고 싶은 사람들로 아주 북적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조선인 포로 몸값이 요즘 가격으로 600만 원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그냥 가족을 구출하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빨리 가족을 구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꾸 웃돈을 얹어서 지불하다 보니까 포로 몸값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심지어 사대부 가문의 아녀자의 경우에는 현재 가치로 3억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세자빈 강씨는 생각한 거예요. 농사를 정말 잘 지어서 가져다 팔면 그 돈으로 내 나라 내 백성을 구출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도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던 상황에서 백성들까지 보듬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국모의 모습이죠. 근데 이 빅픽처가 그대로 실현됩니다. 세자비는 청이 준 황무지 땅에서 수백 명의 심양관 식구들을 먹여 살릴 농작물에 무려 3배가 넘는 양을 수확합니다. 그럼 남은 걸 팔아서 조선인 포로들을 구출한 거예요. 이걸로 구출한 포로만 5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정말 국가 표창감이죠. 당시 벌어들인 돈을 보면 세자빈의 클래스를 알 수가 있는 게 인조실록에 의하면 강빈 개인의 재산은 은 1만 650냥이고 황금은 160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이 좀 안 오시죠? 이게 쌀로는 한 1만 석 정도에 해당이 돼요. 당시 조선조정관원의 전체 1년 녹봉이 2만 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현재 공무원 인건비 같은 각종 예산이 연간 100조 정도인데 100조의 반이면 50조 정도라는 거죠. 물론 예전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국가 예산이 적었을 거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다는 거죠. 이 심양관에서의 포로 생활도 1645년에 끝나게 됩니다. 소현세자 부부는 너무 그리워하던 고국의 땅을 8년 만에 밟게 되죠. 그런데 인조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왜냐면요, 청에서 세자빈 부부가 돈만 번 게 아니었어요. 아담샬과 같은 서양 선교사를 만났고 발전된 서구 문물을 접하면서 조선이 변화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청나라에 대한 입장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병자호란을 구르고 씻자면서 청나라와 싸우려고 했고 아들은 배척하기엔 보고 배울 게 많은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아들 부부가 인조는 못마땅했고요. 언젠가 청나라가 자기를 내치고 소현세자, 자신 아들을 자기 국왕으로 앉힐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일까요? 소현세자는 귀국한 지 2달 만에 죽습니다. 사인은 학질이란 병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심각한 병이 아니에요. 왕의 주치인 이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자에게 병을 고쳐준답시고 침을 놨는데 사흘 뒤 사망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죠. 실제로 당시엔 아들을 질투한 인조가 쥐치를 통해 세자를 독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집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얼굴에 있는 7개 구멍에서는 피가 나왔고 검은 천으로 얼굴의 반을 가렸는데 사람들이 얼굴과 천을 구분하지 못했다. 실제로 독살을 당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침 놓은 의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형당하겠죠. 그런데요, 인조는 이 주치의를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더 있어요. 소현세자에게는 세자빈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으면 적장자인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 게 맞죠. 그런데 인조는요, 차남인 복림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세자빈 강씨 얼굴이 흑빛으로 바뀝니다. 이건 완전히 인조가 세자빈을 내치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제 활시위는 세자빈 강씨를 향해 당겨집니다. 1646년 인조 24년에
인조는 전복구이를 먹다가 독이 들어있다고 하면서 배후 인물로 며느리인 강빈을 지목합니다. 이럴 땐 보통 음식을 만드는 곳이죠. 수락관 궁녀들을 조사하는데 이게 왜일까요? 인조는 강빈 쪽 궁녀들을 먼저 조사합니다. 근데 이 궁녀들이 모진 고문에도 모두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한 달 동안 조사를 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요. 세자빈의 궁녀들은 오히려 자백하지 않다가 고문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증거라고는 1도 없이 인조는 며느리인 세자빈 강씨가 독을 넣었다고 의심하면서 죽여야 한다고 하죠. 여기에 신하들이 반대하니까 기어이 인조는 강빈을 후원별당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음식과 물도요, 정말 죄인처럼 문에 구멍을 뚫어서 넣어주게 합니다. 이런 조치에 신하들이 세자빈 강씨도 왕의 아들인 소영과 배필이었으니 전하의 자식 아닙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용서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면서 극구 반대해요. 그랬더니 인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개새끼 같은 것을 억지로 임금의 자식이라고 칭하니 이것이 모욕이 아니고 무엇인가? 임금이 대놓고 개새끼라고 욕을 한 건 실록 전체를 통틀어 인조가 유일합니다. 결국 고국으로 돌아온 지 1년 만에 소현세자는 독살인지 의료사고인지 모를 의문사를 당하고 세자빈 강씨는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그녀 나이 36살, 3남 3녀를 남겨둔 채 말이죠. 강빈이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은데. 잘 보셨어요. 세자빈 강씨는 고려의 전쟁 영웅 강감찬 장군 아시죠? 강감찬 장군의 19대 손녀입니다. 아마도 집안에 이 기계 있는 혈통을 이어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농사를 잘 지었나요? 세자빈 강씨는 타고난 CEO였습니다. 농장을 경영할 때도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오늘날의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어요.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를 줬고요. 또 책임 경영 체제도 도입합니다. 농장별로 책임자를 임명해서 운영하니까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강빈 아이들은 어떻게 늘었나요? 세자빈이 죽고 난 후에요, 이듬해 3명의 아들들, 그러니까 석철, 성린, 석견은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 간 지 1년 만에 석연찮게 석철과 성린이 죽게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청나라 장수 중에 용골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소현세자 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장남 석철을 자기가 데려다가 청에서 키우겠다고 했는데 이건 당연히 인조가 바라는 상황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석철이 오래 살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살아남은 아이는 막내 석견뿐이었습니다. 석견은 효종 때 강화도에 교동도로 옮겨집니다. 귀양에서 나중에 풀려나게 되지만 22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1636년부터 1637년까지 조선은 전쟁의 화마가 덮쳤어요. 병자호란이 일어났거든요. 약 2개월 정도 전개된 전쟁이지만 조선에 끼친 피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조선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두 개의 큰 전쟁이 있어요. 하나가 외란이고 다른 한 개의 전쟁이 호란입니다. 외란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이 쳐들어왔던 거죠.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호란은 오랑캐 호자를 써서 오랑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여진족, 나중에 만주족으로 이름을 바꾸거든요. 이들이 쳐들어왔던 전쟁을 호란이라고 칭합니다. 자, 일단 호란과 관련해서 알려면 외란 이후의 정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아주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한반도가 이렇게 생기면 랴오동반도와 산동반도로 이렇게 중국이 둘러싸고 있죠. 당시 우리나라에는 조선이 있었고 중국에는 한족의 왕조였던 명나라가 있었어요. 조선을 일본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당시 명나라는 조선에 지원병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일본군과 싸웠던 내용들이 있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가 문제였어요. 명나라가 이 전쟁에서 뭐 엄청난 공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임진왜란이 참전하면서 국방비 이런 거를 많이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지출하게 되면서 명나라가 임진왜란 이후에 급격하게 쇠락해지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당시에 만주 지역에는 여진족이, 이 누라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여진 부족을 통합하게 되면서 명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여진족을 통합해서. 그 나라가 바로 후금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형세가 어땠냐면 명나라는 예전에는 강했지만 임진왜란 이후로는 엄청나게 쇠락해서 그냥 종효랑이처럼 목숨이 끊어져가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후금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떠오르는 강한 나라로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이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을
명나라를 끌어가던 당시의 임금이 광해군이었는데 광해군이 고민이 깊은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명나라가 광해군한테 요청을 했거든요. 자, 우리가 너네 도와주러 갔다가 조선 도와주러 갔다가 이렇게 약해졌는데 지금 후금이랑 싸우게 되는 상황이 됐다. 우리도 너네 도와주러 갔으니까 조선도 명나라에 지원병을 보내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요청을 받은 광해군의 고민이 깊어진 거예요. 광해군은 임진왜란 시기에 임시조정을 이끌면서 직접 전쟁을 온몸으로 경험해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했던 고민이 지금 명나라는 우리를 도와주러 왔던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도 도와주는 게 맞는 얘기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함부로 명나라에 지원병을 보내면 후금의 미움을 사서 후금이 다시 조선을 쳐들어올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광해군이 내린 결정은 강옥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명나라에 지원병을 보내요. 그러면 명나라를 선택한 건가요? 그건 아니었어요. 강옥립한테 이제 비밀스럽게 지령을 내려서 만약 후금의 군대에게 포위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우리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서 투항하라고 한 거죠. 우리도 이거 이렇게 전쟁을 너네랑 하고 싶진 않았는데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주러 왔었잖아. 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원병을 보내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항을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광해군은 명나라에도 지원병을 보내고 후금에 투항을 하면서 싸우지 않게 하면서 명나라 후금 사이에 중립을 지키는 정책을 펼쳤던 거죠. 이거를 중립외교라고 합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조선의 선비들이 있어요. 어떻게 감히 우리의 중국, 우리의 명나라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느냐고 하면서 광해군은 이걸 꼬투리 삼아서 끌어내리고 새로운 왕을 올리게 되죠. 자, 이렇게 왕이 교체되는 사건을 반정이라고 하는데 인조를 새로운 왕으로 올렸기 때문에 인조 반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 바로 인조예요. 그럼 인조의 입장에선 여러분, 인조를 왕으로 올린 사람들이 원하는 건 어떤 외교 정세예요? 명나라에는 친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이 정치를 펼치는 걸 원했겠죠. 이거를 친명배금 정책이라고 합니다. 친명, 명에 친하고 금을 배척하는 배금 정책을 펼친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당시에 강세를 보이고 있었던 후금은 조선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게 되고 조선 이거 아주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두 차례 쳐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으로 쳐들어왔던 건 1627년에 정묘호란이었고요. 그런데 이때는 후금도 이 명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게 부담스러워서 굉장히 좀 빠른 시기에 화의가 체결이 됐어요. 화의가 체결이 되면서 이 후금이 형의 나라, 조선이 동생의 나라라고 하는 형제관계를 체결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후금의 세력이 점점점 강해져요. 나중에 홍타이지라고 하는 인물이 황제에 오르고 난 다음에는 후금의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이제 우리나라에 뭐를 요구하냐면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당시에 명나라가 아직 망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큰 나라로 명나라를 섬기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군신 관계를 새롭게 청나라랑 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명과의 의리를 저버리고 완전히 청을 선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선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게 나뉩니다. 결국에는 이 군신관계를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 승기를 가져가게 되면서 우리는 군신관계 요구를 거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만주족, 청나라가 쳐들어왔던 게 병자호란이에요. 1636년부터 1637년까지 전개되었고요. 당시의 왕이었던 인조는 원래는 강화도로 가서 이 항전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강화도로 내려가기 전에 너무 빨리 청나라 군대가 내려오는 속도가 빠른 바람에 어디로 들어갔냐면 남한산성으로 들어갑니다.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벌이다가 근데 거의 방어전이었어요. 방어전에서 중요한 건 물자잖아요. 이런 물자가 다 동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굉장히 굴욕적인 형태로 항복을 하게 되죠. 이 사건을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조선의 왕이었던 인조가 청나라의 황제, 당시에는 홍타이지였는데 홍타이지에게 삼전도에서 나아가서 완전히 신하가 행하는 예를 행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마를 막 땅에다가 이렇게 대면서 절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조선의 임금의 완전히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건을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조가 당했던 수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조선에 정말 힘없이 살아가고 있던 풀뿌리 백성들, 민초들이었죠. 당시에 인조가 이렇게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하고 있을 때
청군이 이미 장악하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지역들이 있잖아요. 서울이나 한강 이북 지역, 서울 주변 지역 같은 곳들은 청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청나라 군인들은 뭐를 했냐면 조선인들에 대해서 포로 사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 포로들이 자신들의 재산이 되고 나중에 청나라 가서 노예로 쓸 수도 있고 첩으로 쓸 수도 있고 시장에 가서 팔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재산 확보에 막 총력을 기울이면서 사냥을 다닌 거예요. 이렇게 청나라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피로인이라고 부릅니다. 피로인과 관련된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죠. 이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기록에 따르면 최대 추산으로는 5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청나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끌려간 곳이 청나라 수도 심양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 심양에 어느 정도 얘기가 있냐면 심양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인데 그중에 대부분이 조선인 포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워낙에 많이 끌고 가니까 아주 삼엄한 감시 속에서 사람들을 뭐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몇 날 며칠이고 수천 리길을 걸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 과정 속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나왔겠죠. 도망치는 것도 녹록지가 않았던 게 당시에 청나라랑 조선이 약조를 체결한 게 있어요. 그 약조의 내용이 뭐였냐면 청나라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포로들을 끌고 가다가 포로들이 이 조선과 이 새롭게 생긴 청나라 사이에 후금에서 청으로 국호로 바뀌었다고 했죠. 청나라 사이에 국경선이 되는 곳이 바로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흐르는 강 압록강을 기점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포로들이 만약에 끌려가다가 이 압록강을 넘어가지 않고 다시 조선 땅으로 도망을 간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그 약조에 따르면 만약에 압록강을 건너서 청나라 땅을 한 번이라도 밟았던 조선인 포로가 다시 도망쳐서 조선으로 도망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조선 정부에서 이 포로들을 다시 잡아서 청나라로 돌려보내는 약조를 체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간절한 일은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탈출을 하는 거였겠죠. 압록강을 건너는 배에서요. 그냥 사람들이 익사할 것을 그냥 감내를 하고 계속해서 강가에 이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익사한 사람들의 시체가 엄청 났다고 하죠. 나중에 청에서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에다가 울타리를 설치했대요. 조선인 포로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근데 너무 절망적이지 않아요? 내가 목숨을 걸고 도망을 치더라도 다시 조선 정부에서 이거를 다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심지어는 도망가다가 청나라 군인에게 잡히게 되면 뒤꿈치가 잘리기까지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조선의 백성들은 왕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 컸을 거예요. 내 끌려간 가족들 너무 보고 싶고 이 사람들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끊이지 않게 되니까 인조는 심지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까지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백성의 부모가 되어 책임을 장차 누구에게 전가할 것인가. 이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머금고 오장이 애이는 듯하여 뜬 눈으로 밤을 새운다.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몸을 낮추고 가장 크게 사과를 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게 되죠. 근데 정말 실제 조선의 민초들이 겪었던 고통은 왕이 겪었던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 피로인들의 이동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조선인 포로들이 끌려갔던 주요한 시기가 1636년 12월부터 1637년 1월까지입니다. 이때 날씨 어때요? 겨울이니까 엄청나게 춥죠. 동사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고요. 심지어는 이 청나라 수도 한 심양까지 2달 넘게 계속해서 걸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오달째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 심양까지 60일 정도 걸리는데 옷을 한 번도 갈아입지 못했대요. 그 상황에서 걸어서 이동하고 겨울에 막 그 추운 시기에 행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또 잠자고 해야 하니까 온몸에 이가 들끓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여성들의 고통은 더욱더 배가 돼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쟁 중에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많았고요.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으로 너무나 정조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성폭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성범죄를 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결한 여성들도 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결하려고 바닷물에 빠져드는 여인들이 너무 많아서 여인들의 머리수건이 바닷물에 너무 많이 떠 있어서 얘가 그냥 바닷물에 흘러다니는 낙엽처럼 보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성들 중에 아이가 있는 여성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청군에서는 사실 청나라 군인들이 혈안이 돼서 포로로 끌고 갔던 게 조선의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들이었거든요. 여자가 중요한 거지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는 죽이거나 버리고 여자만 데려가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여성들이
청나라 군인들이 첩으로 끌려갔어요. 그럼 본국에도 본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처는 첩을 좋아할 리가 없으니까 너무 시기 질투가 심해가지고 이 조선에서 끌려온 여성들, 자신의 남편의 첩이 된 여성들한테 뜨거운 물을 붓는다던가 심각하게 고문을 해서 청나라에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당시에 청나라 황제가 조선에게 끌려온 여성에게 투기가 심해서 이렇게 험한 짓을 하는 사람은 처형을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명을 내릴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가장 슬프게 생각을 하는 거는요. 정말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다시 조선으로 도망쳐서 살아온 여성들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도 고통스러운 삶이 이어졌거든요. 양반, 그러니까 사대부 가문 여성들은 분명히 포로 생활 중에 정조를 잃었을 거라는 의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들의 시가에서는 그 여성들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정조를 잃었으니까 며느리의 아내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조정에다가 시댁에서 남편이나 혹은 시부모님이 공식적으로 이혼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조선 조정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일이었지만 여러 차례의 논란 끝에 결국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이혼을 공식적으로 허가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런 포로들, 너무나 열악하게 살아가고 있던 포로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든 거를 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끌려갔던 소현세자와 그의 부인 세자빈 강씨였죠. 여러분들은 조선시대 최악의 왕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임진왜란 시기의 선조라던가 아니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인조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정말 모난 게 많았던 인조도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아들을 잘 뒀거든요. 첫째 아들이 소현세자였고요. 소현세자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이 인물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인물로 설문조사했을 때 1위를 했던 인물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소현세자의 부인으로 세자빈 강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복림대군이 있죠. 세자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조가 죽고 난 다음에는 소현세자가 그 다음에 왕위를 이을 아들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인조 시기에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병자호란이 끝난 게 1637년이었는데 청나라에서는 조선의 포로를 끌고 가면서 일반적인 백성들만 끌고 간 게 아니라 소현세자와 그의 부인 그리고 복림대군까지도 청나라의 수도였던 심양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현세자의 복림대군, 인조의 두 아들은 모두 다 청나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청나라 수도가 심양이라고 했잖아요. 심양관에서의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1637년부터 시작해서 약 8년간 1645년까지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의 포로 생활 여러분 그래도 왕족인데 잘 먹고 잘 살았겠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여기에 끌려온 이 심양관에서 생활하는 이 일행이 한 200명 정도가 됐는데 이 200명들에게 거의 청나라에 여행 온 것처럼 피서지 온 것처럼 호의호식하게 지내게 해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청나라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네 경제적으로 책임져줄 생각 없으니까 이 땅 농사 지어서 너네가 자급자족하고서 살아 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그 땅이 황무지 20만 평이었습니다. 당시에 조선의 신하들은 이거에 대해서 격렬하게 거부해야 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지으셨지만 땅에다가 씨 뿌리고 김매 주고 하면서 그 땅에서 매어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했던 게 이거는 청나라가 완전히 이 왕세자 부부를 청나라에다가 발을 묶어두려는 생각이니까 이걸 거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는 이 요구를 제안을 덜컥 수락하게 되죠. 왜냐면 이들의 목표가 따로 있었거든요. 당시에 조선의 농업 기술은 세계 최고였어요. 소현세자가 세자빈 강씨가 생각하기에 어쨌건 간에 조선의 최고의 농업 기술을 투입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는 걸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아니 포로 생활하면서 돈 벌어서 뭐하게요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청나라에는 우리나라에서 끌려온 정말 수십만 명의 포로가 있었다고 했죠. 최대 추산으로 50만 명의 포로가 있었는데 이 50만 명의 포로를 합법적으로 구출해낼 수 있는 출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속환시장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포로들을 마치 우리가 흑인 노예들 시장에서 팔듯이 속환시장에서 조선인 포로들을 올리게 되면 돈을 지급하고 주인에게서 사오면서 구출하게 되는 모양새였죠.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는 조선에서 끌려온 수많은 백성들을 속환시장에서 구출해내기 위해 구출해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농사를 짓기로 결심을 했던 거예요. 이 시장에는요. 자기 가족을 구출하고 싶은 사람들로 아주 북적였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의 가족, 나의 언니, 나의 엄마,
나의 아빠가 끌려갔다고 생각을 하면 초창기에는요, 조선인 포로 몸값이 얼마 정도였을 것 같으세요? 요즘 가격으로 600만 원 정도였대요. 이것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었죠. 돈이 없으면 가족을 구출하지도 못하는 거고요. 사실상 속한 시장에서 가족들을 구출해내는 것도 일부 돈 있는 뭐 평민 집안이나 아니면 사대부 가문 이런 곳에 한정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빨리 또 가족을 구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꾸 돈을 얹어서 지불하다 보니까 포로 몸값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대부 가문의 아녀자의 경우에는 현재 가치로 3억까지 가격이 올랐다고 해요. 세자빈 강씨는 생각한 거예요. 농사를 정말 잘 지어서 가져다 팔면 그 돈으로 내 나라 내 백성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신도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이렇게 백성들을 보듬는 모습이 정말 국모감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빅픽처가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세자빈이 청이 준 그 황무지 20만 평 있잖아요. 그 20만 평에서 심양관의 가족들이 200명이라고 했어요. 그 200명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도 남는 정도의 양이 3배 정도가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뭐 여기에 더해서 무역에도 엄청나게 재능이 있었어요. 이 무역에 참여를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당시 청나라 사람들이 조선에 이거라면 그냥 눈이 뒤집어져서 사가는 것들이 있었죠. 뭐가 있었을까요? 약재나 인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인삼이나 약재, 뭐 면포, 모피, 종이, 담배 이런 것들을 들여와서 청나라에 공급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이렇게 농사지어서 번 돈, 무역을 통해서 번 돈을 통해서 많은 조선인 포로들을 구출해내게 되죠. 이렇게 구출해낸 포로가 몇십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정말 국가 표창감이죠. 당시 벌어들인 돈을 보면요, 세자빈 클래스를 알 수가 있어요. 인조실록에 의하면 강빈 개인의 재산은 은 1만 650냥이고 황금은 160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쌀로는 한 1만 석 정도에 해당이 돼요. 이 1만 석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모르시잖아요. 당시에 조선 조정의 관원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공무원. 그러니까 조선시대 공무원의 전체 1년치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녹봉이 어느 정도였냐면 쌀 2만 석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오늘날로 환산해서 생각을 해보면 국가에서 공무원 인건비 같은 각종 예산이 연간 한 100조 정도인데 100조의 반이면 현재 가치로 50조 정도라는 거죠. 선생님, 그럼 세자빈 강씨가 50조 정도나 있었던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국가 예산이 적었을 거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심양관에서의 포로 생활도 1645년에 8년 만에 끝나게 됩니다. 금일 환영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인조와 소현세자 세자빈 강씨는 사이가 점점점 틀어지게 됩니다. 소현세자랑 세자빈 강씨가 청나라에 가서 농사만 짓고 무역만 한 게 아니었던 거죠. 거기에 가서 소현세자랑 세자빈 강씨는 청나라가 너무 발전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청에서 활동하던 서양청에서 아담샬과 같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발전된 서구 문물을 접하게 되면서요, 조선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인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오랑캐라고 얘기하던 청나라 황제한테 이 말을 막 땅바닥에 조아리면서 굴욕을 당했잖아요.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인조의 마음속에는 빨리 청나라에 복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의 생각은 달랐어요. 청나라는 너무 발전해서 복수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빨리 청나라에 보고 배울 것들을 받아들여서 조선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고 인조는 나중에 완전히 피해망상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언젠가 저 청나라가 나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소현세자를 나 대신에 왕위 앉힐지도 몰라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소현세자가 고국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한 2달 정도 만에 학질이라고 하는 병에 걸립니다. 학질은 사실 뭐 심각한 병이 아니라 감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왕세자가 학질에 걸렸으니까 나라에서 제일 의술이 좋은 사람이 소현세자를 치료를 했겠죠. 그 사람이 바로 왕의 주치 이형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형익이 침을 놓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소현세자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죠. 이게 고국에 돌아온 지 딱 2달 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신을 살펴봤더니 심상치가 않아요. 기록을 살펴보면 소현세자 얼굴에 우리 얼굴에 7개의 구멍이 있잖아요. 귀 2개, 콧구멍 2개, 눈 2개, 그리고 입이 있는데 이 7개의 구멍에서 모두 다 피가 나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얼굴의 반을 검은 천으로 덮어보면은 어디가 얼굴이고 어디가 검은 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검게 얼굴이 변했다고 하죠. 이게
왕연한 독살의 징후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퍼지게 된 거죠. 인조가 자신의 아들을 질투해서 자기 주치를 시켜서 아들을 독살시켰다. 근데 이게 그냥 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 게, 여러분 이런 일 있으면 그 이영익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세자를 죽게 한 사람, 그 사람 주치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 선고를 내려야지 마땅하죠. 그런데 인조는 이영익에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소현세자가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왕세자로는 누가 책봉이 되어야 하나요? 조선은 적장자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면 그 아들에게 그 다음 왕위를 물려줘야 하죠. 그런데 인조는요, 이런 적장자에게 계승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깨버리면서 복림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세자빈 강씨 얼굴이 흑빛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인조가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을 내치겠다라고 하는 뜻이었거든요. 이제 활시위는 세자빈 강씨를 향해 당겨집니다. 1246년, 그러니까 인조 24년 때였어요. 인조가 전복구이를 먹다가 역에 독이 들어있다고 하면서 배후 인물로 며느리인 강빈, 세자빈 강씨를 지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음식을 먹다가 독이 나왔으면 어디를 조사해야 돼요? 음식을 만드는 곳이죠. 수락관 궁녀들을 조사하는데 이게 왜일까요? 인조는 강빈 쪽, 세자빈 강씨 쪽의 궁녀들을 먼저 조사합니다. 근데 이 궁녀들이 모진 고문에도 모두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이나 조사를 했지만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요. 세자빈의 궁녀들은 자백하지 않다가 고문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증거라고는 정말 1도 없는데 인조는 며느리인 세자빈 강씨가 독을 넣었다고 의심하면서 죽여야 한다고 하죠. 여기에 신하들이 사실 반대를 하니까 기어이 인조는 강빈을 후원별당에 가두고요. 음식이랑 물도 문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서 받아 먹게 합니다. 너무 비참한 상황이죠. 사실 청나라에 끌려가서 8년 동안 했던 포로 생활보다도 더욱더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처지가 된다니, 나의 부군이 이렇게 사망하게 된다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조치에 신하들이 세자빈 강씨도 왕의 아들인 소현과 배필이었으니 전하의 자식 아닙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용서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며 반대를 하니까 인조가 이렇게 말해요. 개새끼 같은 거 억지로 임금의 자식이라고 하면 이게 나에 대한 모욕이 아니고 뭔가. 임금이 대놓고 개새끼라는 표현을 한 건 실록 전체를 통틀어서 인조가 유일합니다. 결국 고국으로 돌아온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소현세자는 독살인지 의료사고인지 모를 의문사를 당했고요. 세자빈 강씨도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그녀 나이 36살이었어요. 3남 3녀. 자신의 눈에 넣어도 이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남겨둔 채 말이죠. 잘 보셨어요. 이 세자빈 강씨는 고려의 전쟁 영웅 하면 누구 떠오르세요? 귀주대첩의 강감찬 장군. 이 강감찬 장군 아시죠? 강감찬 장군의 19대 소녀입니다. 아마도 이 집안에 기계 있는, 이 힘 있는 혈통을 이어받은 것 같아요. 세자빈 강씨는요, 타고난 CEO였습니다.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세자빈 강씨의 이 여성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능력에 집중을 해서 나온 논문들도 많거든요. 이 농장을 경영할 때도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오늘날의 성과급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한 해 동안 농사지은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를 주기도 했고요. 또 책임 경영 제도도 도입합니다. 농장별로 책임자를 임명해서 운영하니까 농사가 잘 된 거예요. 세자빈이 죽고 난 후 이듬해 3명의 아들들 석철, 성린, 석현이 있었거든요. 모두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 간지 그런데 1년 만에 석연찮게 석철과 성린이 죽게 돼요. 사실 이건 사람들이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청나라 장수 용골대가 소현세자 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장남 석철을 자기가 데려다가 청에서 키우겠다고 했는데 인조가 반대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석철은 조선에 남아서 오래 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랬고요. 살아남은 아이는 막내 석견뿐이었습니다. 석견은 이제 효종 때 강화도의 교동도로 옮겨집니다. 선생님 부모님의 고향이라고 했잖아요. 교동도가 이제 귀향을 엄청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이 귀향에서 풀려나게 되기는 하지만 22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여러분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소현세자 세자빈 강씨가 청나라에 끌려가고 난 이후에도 속한쌍에서 조선인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죽임을 당하게 된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조 이후에 왕위에 올랐던 인물은 차남이었던 복림대군, 효종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후 왕자는 특별하게 잘생기셨습니다. 잠시 보실까요? 대한제국의 후예들. 이호 왕자입니다. 이호 왕자는 고종의 아들인 의친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종의 손자이자 순종의 조카입니다. 사실 눈에 띄게 잘생겼어요.
왜 이렇게까지 잘생겼나를 보면 엄마 아빠를 보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봐야 하잖아요. 사실 할아버지인 고종을 막 이렇게 빼어 담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유전자는 할머니인 귀인 장씨에게서 온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귀인 장씨가 정말 빼어나게 예뻤다고 하는데 매천야록의 기록을 보면 명성황후의 미움을 받아서 의친왕을 낳은 이후에 바로 궁궐 밖으로 쫓겨났대요. 그래서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고종과 귀인 장씨 사이에서 이유왕자의 아버지인 의친왕이 태어났는데 이 의친왕도 정말 잘생기셨거든요. 이 잘생긴 유전자는 이어져서 의친왕의 자녀들은 모두 수련 의무를 가졌습니다. 이분이 이유왕자의 형님인 장남 이건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유왕자는 특별하게 잘생기셨습니다. 잠시 보실까요? 기록을 보면 이유공은 과연 소문에서 듣던 대로 왕실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었다. 얼굴이 정말 배꼽같이 하얗고 두 눈에는 광채가 빛났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미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잘생기셨죠. 하지만 영친왕 때 이미 봤듯이 우리나라의 대한제국의 황실의 가족은 모두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이유왕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겨우 11살이 되던 해 1922년 일본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에 육군사관학교를 거쳐서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서 이 포병장교로 또 임명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죠. 당시 일제는 조선 황족을 항상 일본 군인으로 임명했으니까요. 더군다나 조선 황족은 항상 일본인과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덕혜옹주도 이제 일본인과 결혼을 했고 영친왕도 일본인과 결혼을 했죠. 그런데 1933년 12월 13일에요. 한일 양국을 발칵 뒤집는 뉴스가 나오게 돼요. 이유왕자가 일본인이 아닌 중추원 부의장 박영유의 손녀 박찬주와 혼인한다는 소식이 뉴스로 딱 발표가 됩니다. 일본은 난리가 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유왕자를 압박합니다. 덕혜옹주가 일본 남자랑 결혼했듯이 일본 황실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죠. 당시에 일본이 약혼녀도 내정해 놨어요. 하지만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결혼에 대한 나의 신념은 확고하며 따라서 변경할 수 없어. 끝까지 이유왕자도 일본 황녀를 거부했고요. 이유왕자가 선택한 박찬주의 할아버지였던 박영효가 또 일본 정계에 열심히 로비를 해서 일본도 이유의 결혼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1935년 5월 3일 조선 여성 박찬주와 이유왕자가 결혼하게 되죠. 이거는 당시로서는 유일하게 최초로 일본 여자가 아니라 한국 여자랑 결혼한 사건이었어요. 사실 이유왕자가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당시에 우리 황족은 완전히 일본에 사로잡혀간 볼모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변 인물들의 증언을 보면요. 이유왕자가 누구보다도 일본의 저항적인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본 왕족 아사카는요. 이유가 항상 조선은 독립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새기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굉장히 똑똑한데 화가 날 때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거잖아요. 화가 날 때는 조선어, 우리나라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영친왕의 부인이죠. 이방자 여사는 이유공은 일본의 저항적이어서 일본과 관련된 것이라면 병적으로 싫어했고 일본 음식도 싫어했다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유왕자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특히나 1930년대 일본은 전쟁을 계속해서 벌였어요.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1929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대공황이 왜 벌어지게 되냐면 물건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 물건이 다 소비가 안 된 거예요. 일본은 이거를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전쟁을 하면 옷 찢어지죠. 사람 죽죠. 의료용품 필요하죠. 굉장히 많은 물자가 소진이 되니까 과잉 생산된 물자를 소비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전쟁을 통해서 새롭게 식민지를 확보하면 찍어낸 아직 안 팔린 물건을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1937년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대공황을 전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일본이 1937년에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략하면서 중일전쟁이 터지게 된 거예요. 일본이 루거우차오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날조해서 중국을 침공합니다. 중일전쟁이 터졌고 일제는 이유왕자를 만주로 파견해서 근무하게 해요. 당시 일본은요 한 3개월이면 중일전쟁에서 중국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중국의 이 저항이 굉장히 거셌고 전쟁이 장기화가 되니까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동양이 일본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서양 제국주의를 물리쳐야 한다면서 동남아시아까지 침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에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시작했어요. 영국, 네덜란드, 미국 등의 나라가 일본의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특히 미국은 일본에 석유 수출해주던 걸 끊어요. 그런데 이 석유가 없으면 전쟁 치르기가 어렵잖아요. 비행기 연료고 탱크 연료가 되니까 일본은요, 마탱이가 가서 세계 최강 미국과 맞짱을 뜨기로 결심합니다. 1941년 미국의 하와이에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태평양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때 이유 왕자는 속수무책이에요. 강제로 끌려가서 일본 황족 신분으로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등지를 순시를 하고요. 1944년에는 중국으로 또 전출이 되어서 만주 일대의 전쟁에 동원이 되죠. 이 고단한 삶 속에서 이유 왕자의 바람이 뭐였을까요? 바로 조국, 조선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당시 언론인 김우란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요. 이제 그만 군복을 벗고 운영궁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지만 어디 그것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지금은 꾀병을 써서 병중이라는 이유로 며칠 더 여유를 얻은 것이지요. 라고 하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지쳤을 거고 전쟁이 계속되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라도 조국에 돌아가 그냥 내 한 몸 누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945년 전쟁은 이제 막바지로 치닫습니다. 일본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히틀러의 독일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탈리아도 항복을 했고요. 독일도 히틀러가 1945년 4월 30일에 자살을 하면서 5월 8일에 마침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압박감을 느껴 아직 항복하지 않고 있었던 나라가 일본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게 일본 본토에서 곧이어 전쟁이 벌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침내 6월 1일째는 이유 왕자에게 본토 결전에 대비해서 히로시마에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결국 7월에 부임하게 되죠. 그러다가 1945년 8월 6일 그날따라 이 이유를 모시고 있었던 부관 대신이 다쳐가지고 이유 왕자가 친절하게 그 부관 대신에게 자기 차를 타고 가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출근할 때 자기는 말을 타고 가겠다고. 근데 그 당일에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그 다음날 이유 왕자는 피폭 상태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고국에 9일 있다가 돌아오시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8월 15일. 일본이 전 세계에 항복을 선언한 그날. 이유는 장례식을 치르게 되죠. 1945년 일제가 패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나중에 알려졌어요. 일본은 이 천황을 위해서 전쟁에서 죽었던 사람들을 신으로 모시는 신사가 있어요. 여기가 야스쿠니 신사인데 일본 입장에서야 전쟁의 영웅들이지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를 침공해온 전쟁 범죄자들을 신으로 모시는 파렴치한 그런 장소잖아요. 이 야스쿠니 신사에 조선의 왕자 이유를 강제 합사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죠. 우리 측에서 항의를 하니까 일본 측의 입장은 죽은 시점엔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일본 왕족과 동등한 지인이 야스쿠니 합사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제국의 왕자 이후의 호는 야스쿠니에 갇혀서 광복 이후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스터디 역사강사 이다주입니다. 사실 수능이 한 60일 정도 남아가지고 한국사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국사 조금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이 사실 2015 개정교육과정이어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적용된 게 작년이 처음이었어요. 작년에 처음 적용되고 한국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건근대사가 전체 20문항 중에 6문항, 근현대사가 14문항, 그러니까 대부분이 근현대사에서 나와서 오늘은 근현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한국사 좋아하세요? 역사 좋아하세요? 저 수능 만점입니다. 수능 한국사 만점. 혹시 저는 역사 빼면 시체여가지고. 네, 역사책 보고 자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한국사 근현대사를 들어가 볼 건데, 근현대사라고 하면 지금이랑 엄청 가까운 시대를 뜻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현대고 이 현대의 모습을 만들어준 가까운 시대의 모습이 근대라서 근현대사를 시기적으로 잡아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근현대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조금 더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앞으로, 일제강점기보다 앞으로 가면은 흥선대원군. 맞아요. 흥선대원군이 통치를 했던 19세기 말부터 지금까지를 근현대사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근대사는 일제강점기 전에 열고 변하려고 했던 시기 개화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개화기부터 한번 해볼 건데 19세기 말 조선에는 모양이 다르게 생긴 배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통상을 요구하던 시기였어요. 서양 배들 막 이런 배들도 동양으로 진출하던 시기여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모양이 다르게 생긴 배, 이양선. 맞아, 이양선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모양이 다르게 생긴 배가 들어와서 통상을 요구를 했을 때 당시에 집권자였던 흥선대원군은 나라의 문을 열자는 입장이었을까, 닫자는 입장이었을까요? 닫자는 입장이었어. 흥선대원군은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자는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이양선의 통상 요구에 흥선대원군은 문을 걸어 잠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우리가 대원군이라고 하는 호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왕은 아니죠. 조선시대 왕은 뭐로 끝나죠? 맞아, 조 아니면 종으로 끝나. 여러분 너무 경직된 거 아니에요? 조나 종으로 끝나는데 대원군으로 끝났으니까 당연히 왕은 아니고 왕의 아버지였어요. 당시의 왕은 고종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신 정치를 할 때는 어떤 상황이죠? 아들이 좀 어린가요? 맞아요. 아들이 어릴 때 이렇게 대신 통치를 나가는데 문제는 고종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놓지 않았어요. 사실 고종과 흥선대원군 아버지 아들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고종의 부인이 누구죠? 명성 황후인데 그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사이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 안 좋았을까를 사실 생각을 해보면 명성호가 굉장히 유산도 여러 번 하다가 힘들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온전한 상태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항문이 막혀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현대 의술로는 사실 쇠향증이라고 하는데 이걸 고칠 수가 있지만 당시에는 그게 이제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어떻게 왕자의 몸에다가 칼을 대냐 이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태어난 지 나흘 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는 지금 너무 슬프고 아이를 떠나보내서 너무 괴로운 상황인데 빨리 대를 이어야 되니까 고종이랑 다른 궁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원자로 바로 책봉하겠다 막 이런 비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이가 점점 벌어지게 되죠. 어느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냐면 조선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뭐의 나라? 유교의 나라, 성리학의 나라였는데 성리학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모에 대한 효잖아요. 근데 흥선대원군의 장례식에 고종이 참석을 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아빠의 장례식에도 안 간 건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거죠, 당시의 상황에는. 근데 성향도 달랐던 게 당연히 고종과 명성황후는 젊은 층이었고 흥선대원군은 나이가 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흥선대원군은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하기보다는 문을 걸어 잠그자라고 하는 쪽이었고 고종과 명성황후는 나라를 빨리 개방해서 좀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 고종이 22살이 되던 해에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친위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일본배 운요호가 들어와요. 운요호가 들어와서 일본과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하고 항구를 열어라 라고 하는 압박을 가하게 되죠. 이게 운요호 사건이었는데 자, 이어서 나가서 보면 운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미 고종과 명성황후가 통치를 시작했던 그 시점이었으니까 고종과 명성황후는 안 그래도 나라를 어떻게 하려는 생각이었죠? 열려는 생각이었으니까 운요 사건에서 요구했던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적인 조약이 강화도에서 체결이 됩니다. 이게 맞아, 강화도 조약. 근데 엄청나게 불평등한 조약이었어요. 불평등한 조약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서민들의 삶을 파탄시킬 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모든 법이나 제도나 조약이 어떤 게 체결이 된다고 해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다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담배가 한 갑에 한 얼마 정도예요? 담배를 안 펴가지고 이게 얼마야? 만약에 담배세가 인상이 돼서 담배 한 갑에 2만 원 정도로 오르게 되면 여기에 영향을 받는 친구가 있나요? 흡연을 하지 않으면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그 법이 바뀐다고 해도 내 삶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건 나랑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와서 생각을 해봅시다. 강화도 조약에 이 부속 조약 안에 들어가 있었던 어떤 내용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을 완전히 파탄 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어떤 내용이었을까? 농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삶에 경제적으로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을 사려고 하는데 삼각김밥이 원래 1,500원 정도인데 5,000원으로 올랐어. 이러면 영향이 있겠죠. 서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쌀값. 이 쌀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쌀이 일본으로 무제한 유출될 수 있다. 쌀을 약간 한문으로 표현하면 미곡이라고 하는데 미곡이 일본으로 무제한 유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는 제가 떡밥으로 뿌려놓을게요. 왜냐면 이 미국이 유출되는 상황이 오랫동안 차근차근 쌓여가지고 나중에 빵 터지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 다시 강화도 조약 내용으로 돌아가서 조약이 체결이 되면 일본이랑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을 했으니까 외교적으로 좀 서로 좋게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당시에 보냈던 사절단의 이름이 원래 조선시대 때 보냈던 것 중에 통신사가 있었어요. 통신사의 앞글자만 바꿔서 수신사. 이 수신사가 몇 차례 파견이 되는데 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됐던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길을 딱 사로잡은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마다 보이는 게 다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썸네일도 클릭하고 싶은 게 있고 아닌 게 있듯이 서점에 가도 이 책 사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당시에 수신사로 파견됐던 김홍집의 눈을 사로잡았던 책의 이름이 조선 책략이었어요. 뜻풀이를 해보면 조선이 이 험난한 정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서 정도가 될 거예요. 그게 일본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일본에 있었어요. 이게 중국의 외교관이 쓴 책인데 일본에 있었어요. 조선 책략에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당시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두려워했던 나라가 아라사라고 불리는 나라였는데, 혹시 아시겠어요? 아라사. 어느 나라일까? 러시아. 러시아. 공부하고 왔어? 자, 이 러시아를 왜 두려워했냐면, 러시아가 당시에 세계 최강의 함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가 있죠. 러시아면 날씨가 딱 어때요? 추워. 그러면은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어야 되는데 겨울에는 항상 항구가 어떻게 돼버릴까? 얼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러시아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찾으려고,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면 날씨가 따뜻해지죠? 남쪽. 남쪽으로 가면 따뜻해지니까 남하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러시아가 남하에서 어떤 나라를 침략할 것이다. 조선을. 러시아 아래쪽으로 조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러시아를 막아내기 위해서 조선은 너희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본이야 오랫동안 우리나라랑 교류를 했던 나라니까. 청나라도 오랫동안 교류했던 나라니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어디가 들어갔냐면, 이게 중요해. 어느 나라 들어갔을까? 미국? 맞아, 미국이 들어왔어. 미국이 눈도 퍼렇고 코도 높고 막 금발에 우리랑은 아예 다른 문화를 가진 미국과 손을 잡으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서양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도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된 거죠. 김훈집이란 사람이 주장을 한 거네요, 이거를. 이걸 가지고 오면서 논의가 활발해졌어.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됐으니까 여기서 수신사 파견된 것처럼 미국에도 사절단이 가겠죠. 처음 그러니까 서구의 문물을 접해봤던 그 사절단의 이름이 보빙사입니다. 이 보빙사가 뭐 타고 갔을까요, 미국에? 배를 타고 갔어요. 한 달 정도 걸려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보빙사의 외관이 너무 화려했대요. 당시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뭐 쓰고 갔을까? 갓 이만한 거 쓰고 도포를 거치고 가는데 이게 화려하고 패셔너블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고, 그러니까 헤어 메이크업 다 바꿔 간 거네. 미국에서도 관심이 많았던 게, 은둔의 나라, 완전히 숨겨져 있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절단이 왔다라고 해서 사람들도 이제 신기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보빙사 일행은 신기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별세계. 거기에서 처음으로 기차를 타봤는데, 대륙횡단 철도라고 해서 이 철도를 타봤는데, 당시에 우리나라는 양반이라고 해도 못 타고 다니겠어요. 말 타고 다니고 가마 타고 다니다가 기차를 타는데 그냥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다라고 하는 평가를 했었고, 처음으로 호텔에 가서 엘리베이터도 타봐요. 근데 그게 엘리베이터라는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쵸.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아니 보빙사 일행이 여러 명인데 호텔방이 요만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엘리베이터. 그래서 손님 대접이 박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엘리베이터가 덜컥 움직였을 때 지진이 난 줄 알고 다 밑으로 이제 납작 엎드렸다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신문에 일면에 대문짝하게 실렸던 당시의 모습이, 미국의 대통령이 사절단 일행을 맞는데 보빙사 일행이 생각하기에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뭐라고 생각했을까? 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뭐를 할까? 만나면 절을 했어. 미국 대통령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사람들이 엎드려 있는 모습이 일면에 실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당시에 처해져 있던 상황이었겠죠. 되게 좀 안쓰러운 상황. 발전이 변화가 좀 더뎠던 나라에서 처음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랑 만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보빙사 일행이 너무나 인상 깊게 봤던 곳이 전기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전기회사를 방문했는데, 조선에서는 밤에 불을 켤 때 뭐 했을까요? 촛불을 켰어.
근데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것도 뭐 그냥 촛불 요만큼을 밝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밝힐 수 있는 전기가 들어온 거를 보고 항상 묵묵하게 필기만 열심히 해서 필기왕자라고 불렸던 서강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전기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 거죠. 근데 당연히 우리나라 말이 영어로 다시 번역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하면 일본어로 번역되고 일본어가 다시 영어로 번역되는 시스템이었어요. 당시에서 설명을 해줘도 여러분 전기가 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도 모르는데 당시 상황에 조선에서 온 학자가 알 수가 없으니까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 자기가 필기한 노트를 보면서 침통한 눈빛으로 자기가 썼던 이 노트만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치지 않았대요. 어디를 가나 막 배우려고 했고 한밤중에는 방에 모여서 계속해서 토론을 했고 그래서 제가 되게 엄청 기억에 많이 남는 문구가 보빙사 일행 중에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민영익이 미국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을 남겼냐면 나는 암흑의 세계에서 광명의 세계로 갔다가 다시 암흑의 세계로 돌아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머지않아 그 길을 찾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는데 그게 그냥 우리가 처해 있던 상황이었겠죠. 암흑의 세계 조선에서 광명의 세계 미국을 경험하고 이제 빨리 우리도 바뀌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시점이었어요. 미국과 소통상조약을 체결을 하게 된 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대화 정책이 추진되어 나갑니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였을까요? 어느 부분의 개혁이 제일 필요했을까요? 과학기술? 과학기술도 그렇지만 당장에 우리나라가 없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무기. 군사력이 강해야 되니까 신식군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 신식군대를 특별할 별자를 써서 맞아요, 별기군. 신식군대가 있었다는 거는 뭐도 있었다는 걸까? 원래 있었던 군대는 구식군대죠. 구식군대는 신식군대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으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구식군인들의 반란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모군란. 이모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키게 된 거죠. 아 이게 진짜 흐름상 다 연결이 되네요. 저는 진짜 역사를 전공한 게 외우기 싫어서 역사를 전공했거든요. 역사는 외우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기억하고 연결만 사실 해나가면 이게 되게 평생 가는 지식이 될 수 있어서 스토리가 엄청 중요해요. 이모군란이 일어났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정부의 힘으로는 진압이 안 되니까 당시에 청나라한테 진압 요청을 했고 이모군란은 청나라가 진압해요. 이때부터 약간 잘못 틀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틀어졌죠. 청나라가 진압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는 청나라의 입김이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세지겠죠. 청나라가 우리나라의 내부 정치에 간섭하는 내정 간섭이 심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개화파가 분화가 돼요. 당연히 청나라가 막 감나라 배나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야, 청나라가 이모군란 진압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쪽이 청나라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쪽, 친정파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야, 청나라가 아무리 그래도 다른 나라 이 정도까지 하는 건 안 되지 라고 생각했던 쪽이 반청파. 자연스럽게 이 성향에 따라서 친청파는 청나라의 개혁 모델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반청파는 사실 동양에서 중국 말고 서구적인 근대화를 추구하고 있던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었어요. 어떤 나라였을까? 일본의 개혁을 모델로 하자라고 하는 쪽이 반청파였습니다. 근데 일본과 청나라의 개혁의 상황이 달랐어요. 청나라는 겉으로 드러난 기술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입장이었고 일본의 개혁은 일본인이 동양이 아니라 서양인이 돼버리자라고 할 정도로 정신, 가치관까지 변화하려고 하는 쪽이었어요. 그러면 친청파와 반청파 중에 어느 쪽의 개혁이 훨씬 더 변화의 폭이 클까요? 주장하는 게 당연히 반청파겠죠? 그럼 어느 쪽이 온건이고 어느 쪽이 급진일까요? 친청이 온건이고 반청이 급진이에요. 온건개혁파, 급진개혁파. 그러면 쿠데타는 권력을 장악한 쪽에서 일으킬까요? 잡지 못한 쪽에서 일으킬까요? 못한 쪽이죠.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반청파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3.1천하라고도 불리는 요걸 브릿지로 해서 뭐가 일어나죠? 갑신정변. 갑신면에 정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떡밥을 해소할 때가 됐어요. 아까 뿌려놓은 떡밥이 뭐였죠? 미공 유출이었고 미공 유출로 인한 문제점이 심화됩니다. 일단 미국이 유출되면 우리나라 내부의 쌀의 양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겠죠. 모든 희소한 것의 가치는 올라가니까 쌀값이 폭등하게 되죠. 일반적인 농민들의 삶이 파탄이 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 여러분들 힘들면 뭐를 찾게 돼요? 사실 저는 종교가 없는데 올해 뭐 잘못됐나 싶을 때는 점을 보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올해 뭐 미쳤는데? 이러면서 점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종교에 마음을 기울이게 되죠. 당시에는 서구 문물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을 때라 서구 문물에 대항하는 우리의 종교, 서쪽에 대항하는 동학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이 기운 속에서 동학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뭉쳐서 뭐가 일어나죠? 동학 농민운동이. 근데 동학농민운동에서 농민군이랑 정부군이랑 싸우는데 무기만 가지고 보면 싸움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 왜냐면 농민군은 뭐 무기가 없으니까 대나무를 잘라서 죽창을 만들어서 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정부군의 무기는 뭐였을까? 신생무기 총이었어요. 그 총이랑 대나무랑 싸우는데 당연히 정부군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나태하게 있었는데 의외로 동학농민군이 화적지세로 계속해서 정부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더 이상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할 정부에 좀 여력이 없으니까 당시에 정부에서는 항상 하던 대로 좀 쉽게 청나라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청나라가 오니까 일본도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구실로 군대를 보내죠. 자국민이요? 우리나라 내부에도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하고 난 다음에 일본인들이 들어왔으니까 보호하겠다. 청과 일이 파병한 걸 기점으로 해서 둘 사이에 조선을 사이에 두고 전쟁이 벌어져요. 얘가 청일전쟁.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 청일전쟁. 이거에 대해서 청나라랑 일본 중에 누가 이길까가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청나라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이길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재미삼아서 내기하고 이러던 상황이었죠. 왜냐면 중국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땅덩어리가 그냥 거대한, 너무 땅덩어리가 크고 얼마나 잘 싸울까라고 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는데 예상을 깨고 누가 승리하죠? 일본이 승리해요. 일본이 승리를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 청나라의 금싸라기 땅을 가져갑니다. 랴오둥 반도예요. 랴오둥 반도. 우리나라를 둘러싸고서 앞에 마주보는데 랴오둥 반도가 있고 이렇게 산둥 반도가 있어요. 여기가 랴오둥 반도죠. 여기를 가져가고 청나라야 니네 빠져 이제 일본이 우위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를 확정지었던 게 청일전쟁인데 문제는 랴오둥 반도는 당시에 어떤 나라도 눈여겨보고 있었을까?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로 삼으려고 러시아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일본 이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놈들이 나타나서 가져가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서 야 동양평화를 위협하잖아. 랴오둥 반도 다시 청나라에 돌려줘 라고 하는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이 간섭을 삼국간섭이라고 하죠. 저 지금 조선의 통치자가 누구죠? 고종과 명성황후. 근데 너무 놀랬을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떤 나라를 큰 나라로 섬겨왔죠? 중국을. 일본은 약간 오랑캐들 모여 살아서 우리가 문화 전파해줘야 되는 정도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이 일본에 지는 걸 보고서도 너무 놀랬는데 삼국간섭을 통해서 일본은 방법이 없잖아요. 가장 센 나라 세 나라가 뭉쳐서 돌려주라고 하는데 다시 랴오둥 반도를 돌려주는 걸 보고 당시 고종과 명성황후는 진짜 강대국이 어느 나라다? 러시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나라의 우호적인 정책을 펴야 될까? 킬러 정책을 펼쳐나가게 된 거죠.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일본이 정서적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좋지는 않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전쟁 통해 승리해서 랴오둥 반도를 따냈어. 근데 삼국간섭으로 랴오둥 반도가 날아갔는데 이제 조선마저 어디에 넘어갈 것 같아요? 러시아에. 그러니까 칠러 정책을 중단시키려는 생각을 하면서 고종과 명성황후 중에 누구 한 명을 없애야겠다 라는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명성황후였고 그때 일어난 사건이 을미사변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일단 셋업을 어떻게 해놨냐면 며느리랑 시아버지 사이가 안 좋으니까 흥선대원군한테 뒤집어 씌우자. 그래서 을미사변이 일어나는 당일날 새벽에 흥선대원군 집에 가서 궁궐로 막 들어가자 그래요. 흥선대원군도 야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버텨보려고 하다가 이게 무력으로 좀 위협을 받는 상황이니까 한밤중에 궁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 자객이 딱 이제 궁궐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실은 고종이랑 뭐 왕세자비 명성황후도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일본 자객이 명성황후 얼굴을 몰랐어요. 명성황후도 너무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는 상황이었으니까 이 명성황후가 누군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고종을 일단 위협을 한 거죠. 막 어깨 움켜쥐고 총으로 막 위협을 하니까 고종도 너무 놀란 상황에서 졸도를 하고 궁녀의 옷을 입고서 궁녀 사이에 변장을 하고 명성황후가 있었는데 이 국내부 대신 중에 이경직이라고 하는 아주 칭직한 사람이 그 궁녀들 앞에 이제 막아서면서 안 된다 이러니까 두 팔을 잘랐어요. 그리고 이제 총으로 쏘고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죽게 되고 그 상황에서 명성황후도 살해가 되죠. 그런 다음에 궁궐 내에서 석유 붓고 그 시신을 태우기까지 해요.
그런 다음에 일본이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시아버지가 며느리 이렇게 죽이고 조선 미개한 나라다 이런 논평까지 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였죠. 나중에는 다 드러났지만 이때는 이렇게 설계를 했던 거예요. 을미사변이 일어난 상황에서 제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다음 타깃은 나일지도 몰라. 누구였을까? 고종이었어. 고종은 당시에 식사를 못했대요. 독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연세대학교, 여기 연세대학교 있잖아. 연세대학교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선교사? 언더우드. 맞아, 언더우드. 그래, 한 명은 자존심을 지켰어. 이 언더우드가 이제 서양 공간에서 조리한 음식을 철가방에다 넣어서 여기에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오면 그 음식만 먹었대요. 서양의 선교사 세력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의 사실상 일본한테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 속에서 빨리 일본의 감시를 벗어나서 어쨌건 간에 처소로 옮겨야 된다라고 해서 단행했던 게 맞아,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로 옮기는 아관 하천이죠. 근데 러시아가 뭐 공짜로 이렇게 머물게 해줬을 리가 없잖아요. 러시아 공사관에서 머무는 비용이 곧 우리나라의 이권이죠. 이권이 뺏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나무 캐갈 수 있는 산림채굴권, 철도 부설권 이런 것들이 넘어갔던 시기 딱 하면 아관파천 이후를 고르시면 돼요. 이권 침탈이 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고종한테 다시 환궁, 궁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를 했던 단체가 독립협회예요. 고종이 환궁 요구를 하고 그래서 고종이 돌아와서 선포했던 나라가 대한제국이죠. 자, 제자가 무슨 제자일까? 황제의 제자가 들어갔죠. 사실 잘못된 방향도 한참 잘못됐죠. 다른 나라는 황제 군주가 있더라도 입헌 군주제라고 해서 군주는 상징적인 의미고 실질적인 통치는 의회에서 해나간다던가 아니면 시민이 주인이 된 사회로 가고 있는데 대한제국은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시키는 쪽으로 거의 역사를 역행해 나갔고 제대로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야금야금 주권을 뺏겨 나가는데 대표적인 조약이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죠. 자, 을사늑약은 당시의 내용이 외교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외교권. 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고종은 나는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당시에 대신들이 9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찬반으로 결정이 되겠죠. 찬성표와 반대표가 몇 표씩 나왔을까요? 반대표가 9표 중에 4표, 찬성이 5표. 한 표 차이로 운명이 바뀌었죠. 이 5명의 찬성한 사람들이 바로 뭐라고 부르죠? 을사오적. 이 을사오적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완용이죠. 이완용 등의 인물이 있었고 외교권을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초대 통감으로 누가 왔을까요? 이토 히로부미가 오게 되죠. 이거에 대해서 고종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릴 때 여기에 특사를 파견해요. 헤이그 특사. 만약에 반대표가 더 많았으면 진짜 바뀔 수도 있었어요. 바뀔 수가 있었고 고종이 좀 더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였다던가 좀 더 적극적인 액션을 취했다면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게 사실상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때를 보고서 지금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헤이그 특사는 실패를 하지만 일본은 이거를 가지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 버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통감으로 왔던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처단하는 안중근 의사의 의거 활동도 있게 되죠. 이때 이완용은 목 놓아서 울었대요. 왜냐면 이토 히로부미를 자기의 정신적인 지주 스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죽고 나서 친일파로서의 위기감도 많이 느꼈을 거고 굉장히 슬퍼했다 그래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처단된 거를 보고서 을사오적의 제일 나쁜 놈 이완용도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 의거를 계획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사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을 제거를 하려고 이완용의 스케줄이나 동선을 파악을 해봤더니 명동성당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동성당에서 칼을 준비해서 새벽부터 기다려요, 이완용을. 그때도 명동성당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명동성당에서 이완용이 나오는 거를 보고 허리부터 이렇게 찔러서 폐에 치명상을 입히게 되죠. 그런 다음에 내가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생각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이제 외치게 됐고요. 하지만 이완용은 죽지 않았어요. 치명상을 입었지만 수술을 받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흉부외과 수술을 받고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명독이네. 원래 나쁜 애들이 안 죽어. 맞아요. 근데 이완용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상황이면 진짜 내가 점점 목숨이 위험할 상황이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한일병합 문서를 보고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게 되죠. 이 상황 속에 1910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병합하게 됩니다. 이거를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지옥 경술도치라고 해요. 마음이 아프다.
이완용 같은 사람 모두 다 싫잖아요. 근데 이완용은 이걸 대가로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어요. 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의도의 7.700를 소유를 했고요. 자기가 밟아보지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1920년대에 현금성 자산으로만 그 다음에 더 증식을 했겠죠. 현재 가치로 6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눈빛이 약간 변절하고 아니. 그러니까 민족은 저버리고 나만 잘 사는 길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렇게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개화기. 일제강점기를 들어가 볼게요. 붕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를 했던 단체가 독립협회예요. 고종이 황국 요구를 하고 그래서 고종이 돌아와서 선포했던 나라가 대한제국이죠. 이 상황에서 야금야금 주권을 뺏겨 나가는데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죠. 목숨이 위험할 상황이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한일병합 문서를 보고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게 되죠. 이 상황 속에 1910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병합하게 됩니다. 이거를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지옥 경술고치라고 해요. 일제강점기는 공부하기 너무 쉬운 파트가 사실 일제강점기였죠. 제 입장에서는.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몇 년일까? 1910년에서 1945년에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3등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그래서 10년대 통치 방식, 20년대, 30년대로 나눠서 사실 볼 수 있고 4가지 분야를 봐야 되는데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가 어땠는지, 일제 식민 통치 방식이 어땠는지, 그거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고 국외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요것만 살펴보면 돼요. 그러니까 분기점이 1919년이 하나가 있고 1929년의 상황을 한번 보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1910년대 일본의 통치 방식이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그래요. 총각칼로 통치하는 무단 통치였습니다. 무단 통치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헌병이 경찰 업무까지 담당을 했었던 시기가 무단 통치기였고요. 칼을 찬 교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2명 이상 모이는 것도 안 돼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박탈된 상황이 무단 통치기의 상황이었죠. 코로나 때 4인 집합보다 더 심한. 더 심하죠. 이 상황이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 기관으로 설치가 됐던 게 조선 총독부였어요. 우리나라의 초대 총독으로 왔던 사람이 데라우치 마사다케라고 하는 사람인데 조선 총독부 청사를 어디에 세울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민족 정기를 막으려면 조선 임금들이 정사를 보는 곳인 금전전 바로 앞에다가 이제 조선 총독부를 세우게 되죠. 무단 통치기에 2명 이상 모이는 게 안 되는데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의 키워드는 모두 비밀. 비밀로 모인다고 해서 비밀 결사가 들어가게 되고요. 나라 바깥에서는 나라도 없어졌고 군대도 없어졌으니까 일본이랑 싸우려면 뭐가 일단 있어야 될까? 군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하는 시기가 본격적인 시기가 이때입니다. 독립운동 기지 건설. 그러다가 잘 보면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의 상황을 바꿔놓는 터닝포인트는 다 이 가운데 있는 일들이었어요. 1919년, 29년에 딱 맞춰서 사건이 일어났던 게 1919년에는 당시에 우리나라가 무단 통치기였을 때 1914년부터 1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한 회담이 1919년에 열리게 됩니다. 그럼 전쟁이 있었으면 당연히 승전국도 있고 패전국도 있었는데 승전국이 원하는 건 패전국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려면 패전국도 뭐가 없으면 전쟁을 못 일으킬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러니까 패전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제적 기반을 없애버리자. 당시에 패전국의 가장 큰 재산은 식민지. 그래서 식민지를 해체하기 위해서 승전국의 대표적인 나라였던 미국의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패전국의 식민지 민족은 스스로 결정해라. 독립할지 말지를. 민족 자결주의를 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지만 일본은 패전국이 아니라 승전국이었지만 우리의 독립의 의지를 밝히기 위해 1919년 우리 민족은 독립을 선택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3.1운동을 하게 됩니다. 3.1운동. 도화선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기에 해야 되니까. 누구의 죽음을 계기로 했냐면 고종의 죽음을 계기로. 근데 고종이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확산됐던 소문이 일본한테 독살당했다. 근데 상당히 근거가 있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한복 입어본 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요? 남자 한복 바지 생각하면 어때요? 이제 스키니가 아니라 펄럭펄럭한 상황인데 고종을 시신을 볼 때 한복 바지에 가득 찰 정도로 다리가 부풀어 올랐대요. 이게 독살에 만연한 징후였었고 고종의 딸이 덕혜옹주라고 있는데 덕혜옹주가 일본으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는 남이 주는 물을 마시지 않았대요. 자기가 가지고 온 보온 물병에 물만 마시고
마시니까 주변 친구들이 너는 왜 맨날 그 물만 마셔? 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독사열 당했거든. 그래서 나는 내가 가져온 물밖에 마시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슬픈 거지. 망국의 군주가 돌아가셨고 이 고종의 죽음과 관련해서 장례식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추모 행렬이 있으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만세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3.1운동하면 사실 항상 누구를 떠올리죠? 무슨 열사? 유관순 열사. 근데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은 너무 많은 이름 없는 유관순 열사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리장터 시위에서는 문용기라고 하는 분이 있으신데 오른쪽으로 태극기를 들고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니까 오른팔을 잘랐대요. 그때 다시 왼팔로 들었더니 왼팔을 자르고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쓰러지면 뒤에 있는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고 또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게 되면서 만세 시위가 막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익숙한 건 대단하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3.1운동을 들으니까 뭐 대한독립 만세 정도를 생각하지만 목숨을 걸고서 했던 시위라는 거,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역사 중에 가장 대단한 사건이 3.1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한 10년 동안 일본은 야 너네 미개한 나라 우리가 일본이 식민 통치하면서 일 닦아주고 교육시켜주고 사탕 발림을 계속했어요. 근데 그 사탕 발림에도 넘어가지 않고 조선인은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줬던 사건이 3.1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독립을 달성하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이게 가져온 게 엄청 컸어요. 3.1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게 왜 이게 성공을 못했을까? 이렇게 전 민족적인 운동이었는데 3.1운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나가는 조직이 없었다. 그 반성 속에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3.1운동으로 일본도 통치 방식을 바꿔요. 총과 칼로 통치를 했더니 반발이 너무 거세네. 이제 막 겉으로 잘해주는 척하면서 이제 너희들의 민족 문화를 잘 보존을 해줄게. 문화 통치를 할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화 통치. 그래서 실제로 2명 이상 모이는 거 원래 안 됐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허용해주니까 사람들의 독립운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국내 20년대 독립운동이 다양해져요. 근데 실제로 문화 통치였냐? 당연히 아니겠죠. 일본이 본 거는 이 나라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면 안 돼. 같은 민족 내에서도 독립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서 분열을 시키는 통치여서 이 시기를 민족 분열 통치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같은 민족 내에서 독립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친일파. 이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더 많은 자원을 투입했던 시기가 이때였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됐던 터닝포인트가 1929년. 이때는 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닥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워졌던 상황이 대공황이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물건을 사는 사람도 있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죠. 생산과 소비에 의해서 경제는 돌아가게 되니까. 근데 생산이 너무 과해서 과잉 생산이 됐던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 선택한 게 전쟁이었어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전쟁을 하면 패전국에 식민지가 생기고 새로운 마켓이 생기면 과잉 생산된 물자를 때려박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옷 찢어지지, 다친 사람 치료해야 되는 의료품이 필요하고 하니까 과잉 생산된 물자가 빠르게 소진되는 게 전쟁이었죠. 일본이 다음 타겟으로 삼았던 게 중국. 그래서 31년에 만주를 침략해서 만주사변 일으키고 37년에 중일전쟁, 41년에는 미국도 침략을 하게 되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당시에 그래서 통치 방식이 바뀐 게 일본이 생각하기에 전쟁을 이렇게 벌여놨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했을까? 어떻게 하면 조선을 총알바지로 잘 쓸 수 있을까?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려가다 총을 쥐어주면 누구를 쏠까요? 일본군을 쏘겠죠. 실제로 독립군 지령에 그런 내용이 있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당시 일본이 생각하기에 이 나라 사람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의 통치 방식을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시기 민족 말살 통치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정책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거 뭐라고 하죠? 창씨 개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름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도 창씨 개명을 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사실 바꾸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내렸던 지령이 창씨하지 않은 아동은 이유 없이 구타하라. 실제로 나중에는 상급 학교로 진학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중학생이면 고등학교를 진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하는 민족성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건 언어와 같은 역사. 이 시기에는 말과 역사에 대한 탄압이었고, 그럼 이때의 국내 독립운동은 그 민족성을 지키기 위한 민족 문화 추호 운동이죠.
이 상황에서 사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일본을 몰아내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1940년에 대한민국 국군의 기원이 되는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한국 광복군이 처음에 창설했을 때는 규모가 너무 작았어요. 일본이 막 전쟁터에 징병으로 끌고 가고 해가지고 한국 광복군이 창설된 당시에는 규모가 작았는데 일본에 징병됐던 청년들이 탈출을 해서 합류를 하게 되면서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1호 탈출자가 고려대 총장도 하셨었는데 김준엽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고려대 사실 자랑 아닌가요? 모르니? 나는 고려대 신상. 올해 이분이 중국 전선에 끌려갔어요. 근데 끌려가고 나서 내가 무조건 탈출해서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집에서 나설 때 제일 먼저 챙겼던 게 부적주머니였어. 그러니까 일본군이 소지품을 검사하는데 부적주머니는 뭐 들어가면 막 가족 사진 있고 이러니까 부적주머니만 소지품 검사를 안 했대요. 이 부적주머니에 뭐 넣었을까요? 탈출을 위해서. 중국에서 탈출하는 거니까. 돈도 뭐 있을 수 있지만 지도? 중국 지도, 또 나침반. 나침반, 중국 회화채, 그리고 걸렸을 때 자결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줬던 주머니 칼. 그리고 만약에 중국군한테 잡혔는데 내 복장은 일본군이야. 이때 일본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머니랑 찍은 사진. 이렇게 넣고서 탈출 기회를 노리는데 일본 경비병들이 교대하는 시간이 딱 3분밖에 없었대요. 그 3분에 죽어라고 달려서 탈출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중간중간에 만나는 이 징병됐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규합해서 같이 이제 무리를 이끌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한국 광복군까지 가는 길에 제일 큰 고비가 있었던 게 파총령이었어요. 적벽대전이 일어났던 곳이 파총령이었는데 해발고도 3,000m. 12월에 완전 설산. 왜 거기를 선택했냐면 일본군이 거긴 없어. 거긴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그래서 파총령을 설산의 행군을 시작을 하는데 너무 어렵죠. 설산의 행군을 했던 분이 나중에 했던 말이 뭐냐면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 이해가 갔다. 사지가 뒤틀리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그냥 자살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서로 잠이 들면 죽으니까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깨워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라고 할 때 나중에 이제 남겼던 말이 못난 조상이 되기 싫다. 내 후손들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그거 볼 때 되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냥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한 선조들의 선택으로 독립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열심히 살아야겠다. 아 맞아요.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했는데 그 길이가 6,000리였어요. 6,000리가 감이 안 오시죠? 서울이랑 부산을 6번 왕복하는 거리예요. 그 당시엔 또 이제 걸어서 한국 광복군이 그래서 열심히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을 해요. 디데이를 잡고 훈련을 해서 우리나라 국내로 들어가서 일본군을 뽑아내서 우리 손으로 독립을 쟁취하자. 근데 그 전에 디데이 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그 이후에 일본이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때 광복 혹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복이랑 해방은 약간 달라요. 광복은 내가 내 손으로 빚을 다시 되찾는다라고 하는 느낌이 강하고 해방은 약간 누군가가 풀어준 느낌이 나죠. 우리는 일제강점기 내내 광복을 위해서 싸웠는데 마지막 순간에 해방이 껴버린 거죠. 이 상황에서 현대사가 시작이 됩니다. 김구 선생님이 그래서 좀 아쉬워하셨다고 들었던 그쵸. 사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아쉬워했을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생일 케이크에 초를 딱 부는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초가 다 꺼져버린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현대사도 만만치가 않아요. 현대를 관통하는 게 세 개인데 정치, 경제, 사회면으로 다르죠. 정치적으로는 장기 집권을 하는 세력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하나.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이게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죠. 자본주의에 대한 따라감.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통일인데 이건 뭐 들쑥날쑥하죠. 사이가 좋았다고 갑자기 뭐 미사일 날라오고 이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여기선 시간 관계상 민주주의랑 관련된 내용만 살펴볼 거예요. 현대사를 처음 공부할 때는 정부 단위로 사실 끊어서 보는 게 좋아요. 대표적인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건데 1948년부터 1960년까지는 어떤 정부였냐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부였습니다. 이승만 정부. 12년 동안이나 장기 집권을 했어요. 장기 집권. 그러니까 2번이나 헌법을 바꾸고 장기 집권을 해나가니까 당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였다는 상황 속에서 영국 기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장기 집권을 하는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런던 타임즈지에 기사를 써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싹트길 기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길 기대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장기 집권 노력을 하던 와중에 선거도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1960년에 장기 집권을 위한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났던 게 3.15 부정선거였어요. 3월 15일 부정선거가 일어나는데 이때 사실 대통령은 이승만이 되는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왜냐면 라이벌이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럼 도대체 왜 1년 전부터 국가가 나서서 대대적으로 선거 부정을 계획했을까요? 당시에는 부통령이 있었어요.
이승만 당시 전 대통령의 상황이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언제적 인물이냐면 독립협회 봤었죠. 고종한테 환국 요구를 했던 그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개최했을 때 거기서 연설을 했던 사람이에요. 1960년의 나이가 85세. 만약에 국정 수행을 하다가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통령이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하기 때문에 당시의 싸움은 부통령을 자기 사람으로 넣기 위한 부정선거가 진행이 됐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선거를 해보면 선거로 들어갈 때 우리 표 받고 개표함에 그 투표 찍으러 갈 때 몇 명이 들어가요? 한 명이 들어가죠. 근데 이때는 갑자기 양옆에 막 사람들이 팔짱 끼는 거예요. 같이 들어갑시다. 이러더라고요. 옆에서 막 누구 찍을 거예요? 한 다음에 그 원하는 이기붕이라고 했던 이승만의 오른팔이 되는 사람을 막 찍으라고 강압을 한다던가 아니면 사전투표를 했어요. 사전투표가 뭐였냐면 우리가 아는 사전투표가 아니라 전체의 개표가 나올 수 있는 수의 40%를 미리 다 찍어서 넣어놓는 거예요. 이미 사망한 사람까지 다 허위를 올려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면 이 지역구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최대가 100표인데 140표가 나와버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죠. 더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1번 있고 2번 있고 막 이렇게 번호가 있잖아요. 여기에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도장이 찍혀있으면 어떻게 했냐면 당시 참여했던 사람들이 인주를 막 손가락에다 찍어다가 막 여기다 피아노 치듯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효표를 만들어 버린 거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를 하게 되는데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마산에서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산 항쟁.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세대가 어느 세대인지 아세요? 대학 40대 대학생 10대예요. 제일 먼저 중고등학생들이 일어나요. 그 중고등학생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당시에 17살이었던 마산에서 이 항쟁에 참여했었던 김주열 군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연락을 닿지 않으니까 백방으로 물어보러 다녔대요. 이 아이를 본 적이 있냐라고 하면서 물어보고 다녔는데 뭐 아무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행방불명된 상태로 계속해서 기다렸던 거죠. 그러다가 4월 11일에 마산 앞바다에 김주열 군의 시체가 떠오르게 되는데 한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상태로. 그 사진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텐데 눈으로 박혀서 이 뒤로 관통이 돼서 나와. 정말 막 내가 부모라면 차마 보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발견이 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눈에 왜 최루탄이 박히지? 여러분 최루탄을 이렇게 터진 상황이 있어본 적 없죠? 저는 7살 때 경험을 해봤거든요. 할머니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해 계셨는데 그때 이제 뭐 시위가 많았을 때였나 봐요. 면회를 하고서 이제 나와가지고 아버지랑 엄마랑 가는데 제가 7살 때 골목을 하나 두고 저쪽에서 최루탄이 터진 거예요. 그 7살이었잖아요. 정말 놀란 게 얼굴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와요. 눈물, 콧물 그런 느낌보다 그냥 뭔가가 이제 몸에서 나오는 너무 괴로운데 사실 이거를 쏠 때는 30도 방향으로 높이 쏴서 사람한테 맞지 않게 해야 되는데 눈에 관통했다는 건 면전에다 대고 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왜 앞바다에서 떠오르지? 그건 누가? 시체 유기? 유기를 한 거죠. 당시에 범인은 잡혔는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거 모르게 해라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앞바다에 유기를 하게 됐고 이 김주열 군의 사망사건으로 대대적으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혁명 4.19 혁명. 당시 이제 처음엔 한 1만 명에서 시작해서 10만 명으로 늘어나요. 당시는 한 18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발포를 했으니까.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10만 명이 모였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이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결국에 이승만 정부도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승만 정부를 지지해주던 보수 세력이었던 대학 교수단들도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라고 하면서 결국에 이승만이 물러나게 되는데 이승만의 하야.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진짜 대통령제로 하면 안 되겠다. 대통령이 너무 권력을 자기가 잡고 흔드니까 총리가 내각을 만들어서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체제로 바꾸자. 이 제도를 내각 책임제라고 합니다.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했어요. 이승만 정부 시절에 이 민주화와 관련된 자유에 대한 갈망이 너무 강한 상태에서 이승만 정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막 일어나게 되니까 이 상황을 위기의 상황이라고 봤던 군부 세력이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박정희를 위시로 해서 중심으로 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되죠. 5.16 군사정변. 1961년의 일이었고요. 그렇게 박정희 정부가 시작이 되는데 박정희 정부에서도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제일 유명한 건 유신헌법이에요. 유신헌법. 왜냐면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는 게 아니라 간접 선거로 선출되는 구조인데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영구 집권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박정희 정부는 예상 외의 상황에서 무너지게 돼요.
박정희가 굉장히 믿고 신임했었던 오른팔 김재규가 총을 쏴서 박정희가 사망을 하게 되는 11.6 사태가 일어나게 되죠.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서울에도 봄이 오겠구나, 진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번 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거를 봤는데 그 군부에서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이 된 거죠.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해서 12.12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전두환 정부가 시작이 돼요. 근데 정치를 해나갈 때 강경책이랑 유화책을 너무 잘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강경책을 보면 언론사를 장악해요. 언론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거세졌는데 뭐 언론사를 없애버리기도 하고 통폐합을 시켜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당시 키워드로 나오는 게 뭐냐면 땡전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땡전 뉴스. 여러분들은 못 봤겠지만 9시 뉴스 시작할 때 뚜뚜뚜 땡한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오늘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화책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게 사교육비 부담 줄이겠다, 항상 나오는 얘기죠. 거기서 나왔던 게 과외금지였어요. 과외금지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몰래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 과외금지를 하게 되면서 국가가 강의를 책임지고 하겠다. KBS가 지금 1, 2 채널이 있지만 당시엔 3채널이 있었어요. 이 3채널에서 강의를 했고 그게 이제 EBS로 계승이 된 거죠. 해외여행도 자유화가 됩니다. 당시에는 해외여행이 자유가 아니었어요. 광복 이후에 1980년대까지는 뭐 특별하게 내가 출장을 간다던가 유학을 가는 상황이 아니면 해외여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풀어줬어요. 근데 모두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죠. 50세 이상 1년에 200만 원을 예치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연 1회 갈 수 있게 자유화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전두환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간선제는 고집을 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이 되니까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꿔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나오게 됐죠.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던 게 바로 6월 민주항쟁이었는데 4.19 혁명에 김주열 군의 사망이 막 이렇게 불붙는 사건이 된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게 된 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에 대한 고문치사 사건. 치안본부로 끌려가서 물고문을 받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물어봤어. 어떻게 박종철이 사망하게 됐냐라고 했더니 정부에서의 발표가 평상시에 심장이 약했던 박종철 군이 책상을 탁탁 치면서 얘기해. 그거 불어라고 얘기했더니 하고 심장을 부여잡으면서 쓰러져서 사망했다. 이래서 타걱 사건이라고도 불리는데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나는 욕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어이가 없어. 사람이 파리도 아니고 탁하고 치니 어떻게 억하고 죽지? 라고 하는 생각, 그 분노 속에서 6월 민주항쟁이 거세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정부는 6월 29일 날 민주화 선언을 발표해서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려 16년 만에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게 됐어요. 당시에 후보를 얘기를 해주자면 우리가 대통령 배출한 당 무슨 당이라고 부르죠? 여당.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당을 야당이라고 하죠. 여당의 후보에는 이 12.12 사태 때 전두환과 함께 사태를 일으켰던 노태우가 나왔고요. 야당의 후보는 많았어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16년 만에 직선제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까요? 노태우가 당선이 됩니다. 왜? 이 세 명이 김영삼이랑 맞아. 여기가 단일화가 안 됐어요. 서로 싸우다가 그래서 이 야당이 단일화가 실패하면서 여당 후보였던 노태우가 당선이 되죠. 자,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시작이 되는데 문제가 있어. 대통령이 어떤 쪽으로 이제 정치를 해 나가려고 해도 야당이 크니까 이 전국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당은 작고 야당은 크다. 여소야대 전국이 이어지니까 어떤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노태우가 제안을 했던 게 당을 합치자. 이거에 대해서 응했던 사람이 김영삼, 김종필은 응해서 세 개의 당이 합쳐지게 되죠. 3당 합당. 그리고 김대중은 응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인물이 김영삼. 김영삼은 여당 후보예요, 야당 후보예요? 여당 후보. 그치? 3당 합당 했으니까. 여당 후보여서 여야 정권 교체는 아니에요. 근데 이 김영삼 정부가 사람들이 처음에 거는 기대가 엄청 컸어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가 다 군사 정부였으니까 처음으로 맞이하는 문민정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슬로건으로 내세웠죠. 그리고 당시에 국정 지지율도 굉장히 높았어요. 군사 정권 끝났다. 이제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때 했던 게 역사 바로 세우기예요.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서 조선총독부 창사도 철거가 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군사정변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전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사형이 선고되는 일까지 이 정부에서 있었죠. 그 다음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나라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라고 하면 요때인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김영삼 당시의 대통령이 너무 화가 나서 기자회견장에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기자들이 버르장머리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안녕하세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서울의 봄이란 1979년 10월 26일 후부터 1980년 5월 17일까지 약 6개월간의 정치적 과도기를 뜻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찾아올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이 말은 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인 프라하의 봄을 따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 날이 중요하겠죠. 1979년 10월 26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11.6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박정희의 오른팔이었던 중앙정보부 김재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하면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만 피살된 건 아니었고요. 당시에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이나 경호원들도 피살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하게 현직 국가원수가 살해된 사건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전체를 다 설명하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1978년 있었던 대선의 상황으로 먼저 가보려고 해요. 1978년 7월 6일 우리나라에서는 제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이 자료가 그 결과 득표인데요. 뭔가 좀 이상하죠. 투표율이 100%인데 득표율 99%로 박정희가 또 대통령에 당선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이상해요? 투표율 100%도 이상하고 99%가 되는 사람들이 박정희를 뽑았다는 것도 이상하죠.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간선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는 게 아니라 간선제였어요. 이런 상황을 가능하게 만든 법이 바로 1972년에 통과된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 이름은 새로운 헌법이죠. 당시 박정희 정부에서는 한국적인 민주주의를 하겠다면서 이 헌법을 발표했어요. 내용을 보면요. 대통령 중임, 연임 제한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이 장기적으로 집권을 할 수가 있도록 헌법이 마련이 되었던 거죠. 심지어 대통령은 누가 뽑아요? 국민의 손으로 뽑는 게 아니죠.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간접적으로 선출을 하는데, 그럼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느냐?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 지지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100% 투표율에 99%의 득표로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거 이외에도요,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거의 조선시대 왕만큼이나 강화시킨 게 특징이었어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하지 못해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1978년이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무려 10년도 넘게 장기 집권을 이미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박정희 정부도 크게 흔들렸던 게 197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박정희 정부가 정말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또 집권을 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놀라운 정도의 경제성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1970년대 후반에는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던 경제성장까지 흔들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 YH 무역 사건이에요. 여기는 가발 만드는 회사였는데 여공들이 많았던 회사였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도 해고를 하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했던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 운영을 정상화해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면서 농성을 벌입니다. 근데 이 농성을 벌인 장소가 중요해요. 집권한 당을 여당이라고 하고 집권하지 못한 당을 또 야당이라고 하잖아요. 그 농성을 벌였던 장소가 바로 당시의 야당이었던 신민당 당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나 여당 측에서는 YH 무역사건 배후에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쨌건 이 노동자들이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으니까 이 총재였던 김영삼이 협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 농성을 당시 경찰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진압합니다. 심지어 사망자까지 나오죠. YH 노조의 조직차장이었던 김경숙이라는 분이 끌려나가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게 돼요. 동맥도 끊어지고 타박상도 입으면서 결국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돌아가시게 되죠. 이후에 김영삼 이 신민당 총재가 뉴욕타임즈지와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미국이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압력을 통해서 박 대통령을 제어해달라,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이 인터뷰 내용 듣고서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국가 모독죄로 몰아서 박정희 정부에서는 국회의원직에서 김영삼을 제명시키게 되죠. 당시 신민당 총재이자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김영삼이 남긴 이야기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었고요. 한 시인의 시에 있는 내용이었었는데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에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런 박정희 정부의 상황에 반발하면서 부산과 마산에서 항쟁이 일어납니다. 부모항쟁이죠.
이 항쟁을 진압하는 방식으로 박정희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고 해요.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진 사태가 바로 11.6 사태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자 당시 가장 큰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김재규가 도대체 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총을 쐈느냐? 이 원인에 대한 분석은 정말 다양합니다. 김재규가 박정희 정부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그랬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경호실장 차지철과의 권력 다툼이었다. 미국이 사주했다.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고요. 그 다음 날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당하고 난 다음 날 이거 수습하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긴급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27일 새벽부터 이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요. 그런데 여전히 민주적이지 못한 헌법, 뭐는 가동되고 있어요? 유신헌법.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유신헌법 끝내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싶었는데 당시에는 이 민주주의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 인사들이 11월 24일에 마치 결혼식에 있는 것처럼 위장해서 YMCA에서 모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통일주체의 국민회의도 해산을 해달라, 유신체제도 이제 정지를 해달라라고 하는 목소리들을 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또다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고 간선제로 최규하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이어서 바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12.12 사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군부 쿠데타는 아니었어요. 최초의 군부 쿠데타는 5.16 군사정변이었고요. 두 번째 쿠데타이기 때문에 당시의 군부 세력을 신군부 세력이라고 표현하죠.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당시에 하나의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단행이 되었는데 하나이가 누구냐? 대한민국 육군 내의 비밀 사조직입니다. 대통령은 최규였지만 사실상 권력의 핵심은 전두환이었던 거죠. 1980년 4월 16일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례에 취임하게 되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로 유신체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새로운 군부 쿠데타까지 일어나니까 이번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게 돼요. 5월 15일에는 서울 시내 30개의 대학에서 시위가 일어나게 돼요. 거의 10만여 명이 모였다고 하죠. 정부는 학생들을 달래기에 들어가요. 연말까지 개헌안을 확정하고 사회가 안정이 되면 계엄령도 즉시 해제할 테니 학생들은 믿고 자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일단 대학생들은 가두 시위를 멈추고 정상화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광주에서는 시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5월 17일 이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5월 18일 이거에 대한 저항 속에서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시작되죠. 그래서 서울의 봄,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 이후로 5.18 민주화운동 전날 그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시기까지를 의미하는 시기였어요. 우리나라에도 민주주의의 봄이 올까 잠깐 희망이 찾아왔었던 기간이었죠. 시간이 더 걸리긴 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남겼던 얘기처럼 닭의 목에 비틀어도 새벽은 찾아왔습니다.